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제 옆에는요, 오늘 업라이즈 이호석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크립토 시장을 보다 보니까 네. 상당히 뭐랄까 회복세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오호. 초보자로서. 네. 비트코인이 뭐 25,000선 터치했다 그러고 네네. 이더리움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회복세가 맞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크립토 시장도 그렇지만 예. 전통 자산인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음. 야, 이제 바닥 찍었고 이제 계속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산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식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한테 혹시 채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조금 쪼개가지고 뭐 다른 자산 투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할래?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1등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저 끝에 크립토에 투자하겠다라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한 6% 정도는 크립토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중에서 제일 크립토를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의외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근데 리스크 크립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예. 크립토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크립토라는 자산이 다른 전통 자산들에 비해서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크립토 자산에 대한 전통 시장에서의 관점이 서서히 바뀌고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호석 이사가 얘기한 크립토 공부겠죠? 그럼요. 네, 저희 인포맥스 D에서 크립토 공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을 블로그로 연결해서 세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네,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의 핵심 코너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네. 이분은 사실 크립토 씬에서는 굉장히 인싸예요. 인싸다. 네, 그래서 뭐 트위터 팔로워가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 30만 명이 넘더라고요. 30만 100명도 안 됩니다. 네, 30만 명. 네, 완전 인싸 예. 오셨습니다. 네,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크립토 업계의 인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맞습니까?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지. 제 입으로는. 본인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인싸다. 예. 근데 사실 주기영 대표님은 제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큰 인물이 되셔서 지금 미국에서 날라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어디? 마이애미에서 왔어요. 마이애미는 뭐 서핑하기 좋은 곳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크립토에서는 사업하기 굉장히 좋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거기 제가 아까 인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다른 인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암호화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이 세금이 굉장히 그 투자 관련 암호화폐 세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0%다 보니까 0%예요? 네, 그 많은 암호화폐 부자들이 본인이 가진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려고 마이애미로 이사를 하고 거주지를 옮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그 미국의 웬만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전부 마이애미 아니면 그 동부 쪽은 오스틴, 텍사스에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크립토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예. 상대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거기 가서 또 크립토를 되게 재밌는 동네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크립토 드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이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급하게 나오느라 예. 마이애미에서 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저 나이 때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항상 그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 네네. 어디 미팅할 때마다 슬리퍼를 신는데 이게 아, 굉장히 무례하게 괜찮습니다. 무례하게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네. 온 슬리퍼를 신고 오늘 양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영 대표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랄까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분석하는 전문가다라는 얘기가 들어있고 굉장히 대학생 시절부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시작을 데이터 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작은 저희가 불법 암호화폐 자금 추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블록체인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 때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랑 같이 예.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불법 자금 추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찾아보니까 N번방 관련된 수사에 예, 맞습니다. 도움을 주시고, 예, 그 경찰, 검찰이랑 협업을 해서 예. 그 여러 수사 실적을 쌓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투자용 데이터로 선회를 한 이유가 근간이 되는 기술은 동일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장성이 이쪽이 더 크다고 보고 그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성도 있지만 N번방 뭐 수사에 불법 자금 수사 이런 거는 안 좋은 쪽이라면 그렇죠. 투자는 사실 좋은 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게다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아유 아무것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데이터도 있어라고 얘기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되게 큰 기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2016년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그 선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청산을 당하기도 하고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옳은 투자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삼각형 그리는 그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배워서 했는데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로 투자를 해서 이 시장의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좀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최종적으로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 자금을 추적하고 이런 기술의 데이터 기술을 네네네. 이제는 투자 쪽으로 바꿔서 음. 차트도 좀 보고 크립토 쪽에도 근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체인 온체인 오프체인 예. 아니고 예. 온체인 뭡니까 온체인 이게? 데이터인데 그게 뭡니까? 그 블록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내고 예. 이런 장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서버에 기록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장부에 기록되는 익명의 거래 데이터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블록체인, 그 체인 위에 있다 해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블록체인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온체인 데이터고. 네, 근데 궁금한 건 아니 그 데이터 사실 뭐 계좌 같은 거는 우린 볼 수 없는데 블록체인이니까 수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데이터가 오픈돼 있고 아,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정보 중에서 예. 제가 주기영이 이호석 이사님한테 보냈다. 예. 1,000만 원을 보냈다라는 데이터 중에서 주기영과 이호석이라는 이름만 지워져 있고 예. 나머지 데이터들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뭐 다른 익명의 어떤 무작위 문자열로 치환이 되어 있는 거죠. 아하. 따지자면은 제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톨게이트에 들어가서 나온 거는 확인이 되는데 번호판은 모르는 상태. 정확합니다. 오, 야, 그 되게 정도로 좋은 비유인데요.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해. 굉장히 뭐 신박한 내용인데 네네네.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법 암호화폐를 추적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 추적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추적하면 이런 것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예,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성공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와 관련된 데이터 중에서 아 이거 하니까 이거 되네 이렇게 하신 게 뭔지. 그 실제로 이 지표가 잘 맞았던 케이스. 네네네네. 그 암호화폐 지표 그 온체인 지표 중에 예. MBR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MBRV.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그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뭐 수천만 개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예. 이 돈을 옮길 때마다 사실은 비트코인은 팔려고 옮기는 그 유즈 케이스밖에 없어요. 거래소 특히 갈 때. 네네 거래소에 가거나 OTC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네. 그래서 큰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작은 돈도 움직이는데 예. 그 모든 블록체인 지갑들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대.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계산할 수 설명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2013년에 비트코인을 뭐 100만 원에 10,000개를 움직였는데 예.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10,000개를 산 거죠. 예, 자기 그렇죠. 지갑으로 10,000개를 데려왔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2만 달러일 때 팔았다. 네. 아. 10,000개를 다시 옮겼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의 수익률은 100만 원에서
그 뭐 2천만 원까지 그만큼의 수익을 낸 거잖아요. 퍼센티지를. 네. 그 이런 이제 지갑별 수익률을 예. 전부 다 합산을 한 지표가 MBRB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RB가 뭐 3.7이다 이러면 P&L이 그 수익률이 270% 정도 수익을 낸 거고요. 그 270% 정도 수익을 냈을 때 이제 대체로 그 4년마다 오는 이 상승장의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고요. 270%가. 네네. 1 이하로 내려갔을 때 1 예. 이하라는 거는 이제 모든 블록체인 지갑의 평균 수익률이 전부 마이너스일 때 예. 모든 사람이 지금 물린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솔직한 상태. 평균적으로 다 물린 봤을 때. 거죠. 그럴 때 이제 저점인 경우가 많았고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뭐 17,000달러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그 MBRB라는 지표가 그 1 이하로 마이너스로 내려갔었죠. 네, 1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 때는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를 갔을 때는 진짜 찐인 사람이 아니면 다 던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바닥이다. 되게 뭐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눈치 게임 같은 거죠. 눈치 게임 같은 거다. 그거를 네. 데이터로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 안에서 차트식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저는 좀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소를 따가지고 이제 뭐 거래소가 이쪽 거래소에 있었는데 이만큼의 비트코인 뭉탱이가 네. 옮겨간 것 같아요.라는 것들 몇 번 이제 시도해가지고 맞춘 것이 또 이제 크립토 펀트가 유명해진 계기였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자료화면 몇 개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자료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자료면 가능합니까? 네, 말씀 계속 하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거래소로 보낸 데이터를 체크한다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경우가 예, 뭐 비트코인을 팔려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예. 추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선물 시장에서 추매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네, 그 유동성을 채워넣기 위해서 이제 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래된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뭐 7년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움직이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금 차트가 경우는 나왔는데 보면서 한번 설명해 예, 맞습니다. 저기 까만색 선이 네네네.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주시죠. 예, 그 오렌지 선이 그 오래된 비트코인, 7년 이상 된 비트코인이 움직였을 때 그 물량입니다. 이게 뭔가 그 집에다가 금고에다 넣어놨던 거를 예, 빼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이 금고에 있었는데 그걸 7년 동안 있었던 게 예를 들어 움직인 거야. 예, 거래소로. 맞습니다. 그 거래소로. 꼭 거래소든 거래소는 어디든. 아니고요. 예.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그 시장의 고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네요. 아하. 네. 그 실제로 로컬이든 이 오렌지 선이 높아지면 갑자기 많이 올라갈 그 때. 다음에 이제 파란색 선이 추세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장표 띄워줄 수 있나요? 그래서 네. 요 오래된 고래들, 예. 네. 고래 투자자들의 고래라는 큰손 투자자들. 예, 큰손 투자자들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주소들은 저 고점에서 이제 옮긴 친구들의 암호화폐 주소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 앞에 진짜 있는 복잡하게 이 생겼네요, 주소가. 뭐 암호 같은 게 이제 주소예요. 예, 예, 예. 주소입니다. 주소고 제 비트코인 옮긴 물량이 뭐 10,000개 옮기기도 하고 5,000개 옮기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옮겼었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된 비트코인 큰손 투자자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네. 첫 번째는 선구자. 옛날부터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비트코인의 미래와 철학을 이해하고 투자하신 거죠. 예. 두 번째는 채굴자. 채굴자. 아. 네, 비트코인을 채굴을 이렇게 없었던 비트코인 생긴 거지. 채굴 했으니까. 네, 지금 저기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이 지갑 주소라는 건 공개가 돼도 되는 겁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모두에게 그렇군요. 공개돼도 되는 어. 모두에게 공개가 이미 되어 있는 정보고요. 예. 저희가 뭐 큐레이션을 잘 한 거죠. 네. 이걸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기준이 됐던 지갑 주소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주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복잡해서 보기도 싫어. 근데 이제 주경 대표님 저걸 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암호처럼 보이는데 네, 지금 네. 명화처럼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랑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시선입니다. 어쨌든. 예, 네. 저희가 이어가 보면. 금광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는 그 불법 자금이에요. 아. 이걸로 마약 거래하고 네. 뭐 돈 세탁하고 이런 것들인데 예. 이제 오랫동안 옮기지 않은 애들은 사실은 채굴자거나 불법 자금인 경우가 많아요. 아하. 선구자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정말 선구자여도 예. 과연 7년 동안 그쵸. 한 번도 1 어. 비트코인도 옮기지 않았을까? 음. 만 개 중에. 혹시 고래였는데 지갑 주소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더더욱 팔고 싶겠죠? 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만약에 나오면 제가 얘기할게요. 예.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팔 때마다 예, 나왔네요. 예. G 해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지혜씨. 네. 그 은퇴한 채굴자들이 최근에 팔은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47,000달러 부근에서 은퇴한 채굴자들이 이렇게 팔아가지고 예. 이제 가격 하방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한 번 더 지금 보고 싶긴 한데 방금 전에 그 내용이 진해졌던 구간이 어떤 거를 의미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앞에 다시 나와서. 네 이게 자금이 이 사람들이 팔 때 바로 거래소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래소로 보내면은 굉장히 간단한 거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벌집 통장을 이용해서 여러 개 계좌로 쪼개고 예. 그걸 합치는 과정을 반복해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익명성을 불법자금이니까? 불법 자금이니까. 불법 수도 자금 있지만. 경우도 있고 어.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 이거 무슨 뭐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전술 싸움이군요. 이거. 네네. 네. 다음 장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 47,000달러 부근에서 예. 이게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라고 해서 예. 채굴자 지갑에서 나간 물량의 변화도를 측정한 건데요. 예. 그 47,000달러 부근에서 저렇게 스파이크가 한번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앞서서 한번. 예, 예. 앞서서 한 번,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한 번. 오. 네. 그리고 가격 하방이 이루어졌었고요.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 채굴자들이 판다고 해서 또 항상 이 고점이 아닌 게 예. 여기 보시면 그 신규 채굴자냐 오래된 채굴자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저기 파란색 보시면은 네네. 파란색으로 갈수록 오래된 죄송합니다. 거꾸로 신규 채굴자들이 판 거고요. 예. 네. 노란색 쪽으로 갈수록 오래된 채굴자들이 판 거예요. 네. 그래서 신규 채굴자들 저 파란색 점들이 많은 곳을 보시면 예. 대부분 좀 저점이고 저 노란 쪽이 많은 곳을 보시면 좀 고점이에요. 아. 상승장의 그 부근이 상대적으로 네 중간인 경우가 많고요. 초짜들이 저점에서 많이 판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번 상승장에서도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아니요,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6만 7천 달러, 5천 달러 그 부근에서 이제 그 노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차트화를 시키는 것 자체도 어렵고 네. 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기관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이런 데이터들을 뭐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좀 전문적인 투자자분들 네. 저희 플랫폼에 3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아. 예. 월 활성 사용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되고 그 미국 월스트리트에 이제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점프 트레이딩이라든가 네. 뭐 CME 그룹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들이 지금 이 데이터를 쓰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이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자면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려운데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이제 좀 뜯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없이 투자를 하면은 네.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테크니컬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도 데이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삼각형을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거래량이나 그 부근에서 있었던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지선 저항선을 그어서 이제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라는 근거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네. 본인이 매매를 할 때 이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함으로써 예.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이긴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있을 때 뭐 많이 떨어졌네 팔고 싶다 하고 파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기준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한다 그러면은 그 전통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본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근본 없는데 뭘 보고 오름과 내림을 판단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요거를 그래서 만들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10,000 부근일 때 상승장 초이 때 예. 그 갑자기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장 초입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많이 올렸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20,000 그 2018년 거품 시절 예. 기억하시죠? 네. 그 이후로 계속 횡보하거나 떨어지고만 있었고 네. 이제 뭐 상승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던 시절인데 예. 예. 그렇다고 테크니컬 분석을 뭐 올려도 이제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근데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보인다. 예. 누가 비트코인 엄청 사고 있다 지금. 예.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블록체인 데이터를 봤다면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시장이기도 하다. 그 적어도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 누가 비트코인 많이 사고 있다 정도의 사실을 그 얻어내는 데이터를 통해 얻어내는 것은 그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주가가 예. 올라가고 호황장이 오는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때는 조금 이게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net new money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안으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느냐 네. 아니면 그냥 들어 있는 돈들 안에서 그냥 머무느냐 예. 이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맨날 외국인이 샀어요, 팔았어요를 분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내에 있는 사람들의 돈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외부 유입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시점이 2020년쯤 될까요? 그때쯤이요. 2020년 말부터 말부터.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때 OTC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많이 OTC 올렸었는데 거래는 어떤 겁니까? 장외 거래. 장외 거래. 예. 어. 장외 거래가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고 그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테슬라 같은 맞아요. 기업들이 예. 그 비트코인을 샀다는 공지를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그 네, 6개월 정도 공시도 뒤에 하고. 공시를 이제 6개월 정도 뒤에 예.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기억해 보면 2020년 10월쯤에 페이팔 뉴스가 나왔던 기억이 나와요. 그 즈음에서 네, 맞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블랙락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변화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 프록시 그 우회적으로 네. 암호화폐 기업들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 정말요? 예. 해왔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은 서클의 USDC라고 예.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1달러에 패깅된. 예. 그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공급의 최대 보유자가 블랙락이고요. 네. 아 정말요? 예. 제가 이 정보를 아는 이유는 어제 블랙락이랑 콜을 해서 제가 늦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그 블랙락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 실제로 이번에 그 블랙락에서 알라딘이라는 맞아요. 그 인베스트먼트 플랫폼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의 이제 고객이 조만간 이제 암호화폐도 거기서 그 거래를 뭐 하거나 이제 붙여야 되니까 예. 이제 포트폴리오 컴퍼니들을 점검하고 예. 파트너 점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본인들도 이제 트레이딩 하려고 그 투자 프로덕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들이 뭐 들어온다 아직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일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고 그 요시딱 하면 전부 다 이제 사거나 자기들 고객들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예. 그 시점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승인 뭐 이런 거랑 좀 엮여 있었는데 예. 그래도 SEC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는 네. 그 시점을. 근데 이제 SEC 승인 ETF 현물 ETF 승인이 조금 연기되고 뭐 소송전 일어나고 하면서 좀 약간 요시땅하는 그 타이밍은 시작한 타이밍이. 네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세계 최대 자금 운용사예요. 예, 게다가 얘네들이 움직이면 뭔가 항상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블랙락처럼 이렇게 큰 회사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움직인다는 얘기만 들려도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든. 그 되게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그 블랙락이 8월까지 그 콜을 다 하지 말라고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콜을 한 거고. 콜이라는 게 무슨 어떤 콜을 말씀하실까요?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 아. 회의를 원래 저희가 1개월 전에 그걸 잡았는데 예. 알라딘 관련 뉴스가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 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 움직임의 엠바고 같은 거를 걸어놨군요. 맞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가 8월에 나가기 전까지는 너네가 실수할 수 있으니 외부 업체와 미팅을 한달 동안 하지 마. 그 지령이 내려왔대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블랙락 측하고 콜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다니까 이 정보는 신뢰가 굉장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블랙락 얘기 말고 최근에 이제 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시다가 이 움직임은 이 뭐랄까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하락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번 하락장과 상승장을 겪어봤는데 하락장 때는 고레드 큰손 투자자들이 매집하는 그 행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큰 손의 기준은 뭡니까? 큰 손의 기준이 뭐 100억 있으면 큰 손이고 1000억 있으면 큰 손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 평균적으로 이 그 역사적인 차트가 있잖아요. 예. 그가 그동안의 이 데이터의 움직임 네. 그걸 봤을 때 역사적으로 고점일 때 이 정도 수치였고 저점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70% 수익이다. 예. 뭐 대체로 마이너스 수익일 때 저점이었다.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전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는 양의 평균량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네. 그럼 이제 선물 거래소로 갑자기 큰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막 옮겨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팔려고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네. 예. 하지만 실제 차트를 보면은 저점일 때 이거를 많이 옮기는 경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저점일 때 큰손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뭐 한 10억 정도를 매 시간마다 옮긴다. 그리고 그 개미 투자자들을 옮길 때는 고점인데 예. 고점일 때는 뭐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매 시간마다 옮긴다. 예.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시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점일 때 이제 매집하고 시세는 이제 많이 오르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옮긴 다음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급증해요. 그 미체결 약정도 급증하고 그 옮긴 직후에 거래량도 급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확실히 롱 포지션을 우리가 오픈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롱이라는 것은 상승을 네, 공매수. 바라보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내가 거래소가 아니라 비트코인 내가 혼자 지갑에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네. 이걸 거래소에도 옮긴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팔려고 옮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넣어놓고 얘를 담보로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선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있는데 10개 넣어놓으면 뭐 100개도 살 수 있으니까 선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는 야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는 그러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어때요? 지금은 되게 조용한 조용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네네 그 대상승장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매집은 없는 것 같고요. 7월부터 네. 8월까지 가격이 사실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르고 있긴 한데 그거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단기에 이 대상승장이 시작될 만큼 예. 많은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데 예. 비트코인은 저의 분석은 예. 아무래도 대상승장이라는 게 막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어가고 이런 수준의 상승은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아까 분석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는 어렵다. 네네.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안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 이 호재들이 이제 발현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매크로 차원에서도 뭐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온전하게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이제 추이를 추세선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외부 영향이나 매크로 같은 인덱스들이 영향을 주는 걸 또 보입니까? 네,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뭐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 가격이랑 뭐 비트코인 가격이랑 네. 그 상관계수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블록체인 데이터로는 이제 매크로 때문에 이 기관들이 유입이 됐다가 빠지는 모습을 그 포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수탁 지갑에 보관을 하거든요. 네. 그 수탁 지갑들이 없어지는 거를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었고, 수탁 지갑이 없어져요. 그 수탁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들이 다시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그게 모여서 그 다른 채굴자나 이런 지갑들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아까 그 시장 주문을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80%를 정리를 했는데 예. 비트코인 보유량 80%를 정리할 때 이제 본인들의 물량을 마켓 메이커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마켓 이제 메이커는 누구예요? 어떤 집단입니까? 마켓 메이커는 보통은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는 트레이딩 팀이 네. 시장 그 기관들의 자금을 대신 그 매수 매도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가 팀이라고 예를 들어 뭐 거래소에 보내갖고 판 게 아니고 음. 그 거래소 팀한테 공식적으로 요청 기관 대 기관으로 맞습니다. 매도를 했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마켓 메이커들의 움직임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그 뭐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다 팔면은 예. 가격 프리미엄이나 슬리피지가 생기잖아요. 슬리피지. 그 가격 차이가 생겨서 예. 이제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 다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면은 네. 손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로 비트코인을 뭐 전 세계 10개 거래소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물량을 쪼개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매도 주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처럼 비트코인 몇 개 없는 사람들은 몇 개가 저는 아니고 없어요.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저런 거 생각해요. 그냥 파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워낙 큰 물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력이 굉장히 큰 비트코인 보유량 이런 거였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는데 크립토 퀀트 들어가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유료 서비스라고 하니까 말 수는 없고 이 외에 또 알 수 있는 지표들은 뭘 보면 좋을까요? 그 온체인 데이터 지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는 그 아무래도 내가 고점 부근에 오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채굴 조심해야 될 물량. 거. 네, 저점 지표는 MBRB로 초보자분들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저희 사이트 크립토퀀트.com 들어오셔서 MBRB 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예. 아하. 그 회원 가입만 하면은 그 전체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표 말고 나머지 지표들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하기 그러니까 좀 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 뭐 주식 시장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PER이라는 지표도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네. PER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많아졌죠. 지금 엄청나게 많죠. PBR도 뭐도 있고.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사실 블록체인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게 아직은 뭐 MVRB라는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뭐 유의미하게 그 저점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저점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네. 비트코인이 사실 작년 말쯤에 굉장히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뭐 테라 루나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저점을 찍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기사도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지. 그 저점이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 네. 지금 눈치 게임을 하는데 음. 방에 5명이 있는데 네. 5명이 다 일어났어요. 저희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러고 네네. 다 이제 동시에. 뭐 어떤 사람은 네. 상승장의 고점에서 현금화를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저점에서 현금화를 했는데 네. 이제 정정할게요. 5명 중에 4명. 네 명. 그래서 마지막 1명 남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7년 이상 비트코인 팔지 않은 그런 애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뭐 떨어진다거나 예. 정말 막 30% 5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예. 아무래도 그 우리가 마운트 곡스라고 해서 예. 해킹 사태가 해킹 있었던. 사태가 있었는데 예. 비트코인이 15만 개인가 정도 있습니다. 네, 분실됐죠. 네. 거래소에서. 그게 이제 거래소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15만 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최근에 푼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블록체인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시장이 풀리는 물량들을 주시해야 될 타이밍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소위 그 블랙스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우리 이미 다 일어났는데 여기서 뭐 더 일어날 사람 없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군요. 하지만 하반기는 좀 관망하면서 아직은 네, 네. 횡보와 큰 폭으로 횡보하는 뭐 우리가 갑자기 3만 달러, 4만 달러 가더라도 다시 4만 달러 갔다 뭐 3만 달러로 추락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오르는 건 뭐 높은 확률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상승장 이렇게 막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오는 거는 올해 폭발하는 안에는- 대상승장은 올해 안에는 확실히 네, 폭발하는 어렵다. 대상장 올해 안에 어렵다. 좀 기다려봐라 이런 말씀이고 저희가 비트코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또 비트코인 위주로 또 데이터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이터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펀더멘털 이야기하셨는데 예, 근본이요. 네. 그 비트코인은 사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그 디지털 금이다. 네. 뭐 글로벌 기축통화다.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기축통화다, 인플레이션 해칭 순환이다 믿어야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금처럼. 네, 그래서 이제 보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데이터가.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는 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서 보면은 네. 펀더멘털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 생태계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디파이라는 이제 우리가 대출이나 뭐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뭐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고 탈중앙화 하죠? 금융 서비스로 이제 구현한 게 있습니다. 예. 걔네들도 우리 아까 PER 말씀하셨는데 예. 얘네들도 수익을 내요. 탈중앙화 거래소다. 그럼 거래소 수익은 수수료잖아요. 네. 그 수수료 수익을 실제 블록체인 데이터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수수료 수익 대비 이 친구들 주가, 가격. 그러면 이제 PER도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콜 레베뉴를 이제 프라이스로 뭐 혹은 마켓캡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담보금 기반으로 뭐 TVL이라 그래서 그 토탈 밸류, 네, 얼마나 내 돈을 여기에 예치했느냐. 네,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TVL,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믿음이라는 게 펀더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커졌구나 작아졌다는 걸 역추적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약간 서비스 플랫폼 같은 성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펀더멘탈을 설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격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5월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다가 갑자기 돌연 마이애미로 떠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가신 이유랑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사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그리고 뭐 좀 생각이 바뀌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이제 일단 시장이 크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미국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관보다 빠르게 올 것이다라는 게 두 좀 더 번째 전제. 적극적이고. 예, 예.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예. 만들어지는 속도가 예. 저희가 최소 8년은 뒤쳐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게 8년이요? 예. 이야, 그래요. 비트코인 세금 관련해서 규제 정비한 게 미국은 2014년에 끝냈습니다. 예. 아, 비트코인 불법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 도입한 거 2013년에 끝냈고요. 그리고 그 암호화폐 추적 기업은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수사를 도와줬지만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해서 그 이유가 거기서 화가 나셨군요. 예, 안 돼, 화가 나서 갔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불법 암호화폐 추적해 이렇게 지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 소위 BH 블루하우스에서 지령이 없으니까 각 부처들이 손발이 안 맞고 아, 너 누구는 비트코인 추적 불법 추적하고 싶은데 누구는 하지 말라 그러고 금융위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불법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 만들지 마. 왜? 이건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을 양성화하는 거니까 만들지 마.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일이기 때문에 좀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좀 나아진 게 있다고 합니까? 지금은 뭐 집권 초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암호화폐 루나 사태가 예. 있다 보니 예. 이제 솔루션 구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예. 이야기가 나와서 마침 체인아시스라는 외산 솔루션을 예. 최근에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루나 테라 사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쭤보면은 사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라는 걸로 코인의 이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누가 했는 것만 모르고 그렇다면은 사실 그 사태도 좀 사전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루나 재단이 예. 8만 개 비트코인을 팔 때 예. 거래소로 이동하고 8만 개 비트코인이요. 예 거래소로 수조 원의 비트코인인데 예. 그 자금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켓 메이커 예.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예. 저희가 이제 봤었고요. 예. 그거를 마켓 메이커라는 거를 올리면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리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제 트위터 찾아보시면은 가장 최근 그 루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루나가 이거 거래소로 옮겼는데 이게 팔려고 옮긴 건지 수탁하려고 옮긴 건지 모르겠다 라고 올린 트윗이 있어요. 네. 네. 그때 루나 가격은 멀쩡했어요. 아하. 지금 뭐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미국에 있는 대형 IB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에 이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뭔가 그 도움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퀀트 하시는 분들은 알파를 찾았다고 해요. 알파를 알파? 찾았다. 예, 알파가 뭐냐면 투자 전략을 내가 찾아서 수익률이 나는 전략을 운영을 하겠다. 그 더 좋은 거 찾았어 이런 거죠. 네, 좋은 거 찾았어. 그런 건데 그 2018년 9년 저희가 이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관들이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뭐 몇 번 테스트 하다가 우리는 안 쓸래 이러고 갔었는데 작년에 엄청 들어온 이유가 갑자기 그 월드 퀀트 이런 애들이 저희 거 쓰는데 월드 아하. 퀀트? 월드 퀀트가 전 세계 1등 퀀트 헤지펌이에요. 헤지펀드 퀀트 트레이딩 펌이에요. 네. 근데 이제 퀀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데이터에 엄격하고 그 이걸로 그 알파 투자 전략을 찾지 못하면 절대 구매를 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서 지금 1년 가까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뭔가 찾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수익률적으로도 좀 유의미한 수치가 있던가요? 그 저희가 그 사람들의 수익률을 받을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참고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호출하는 아하, 그 뭘 많이 내역을 보는지. 보고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호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드컨트 같은 회사는 뭐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요구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워낙 데이터를 많이 보시니까 그런 퀀트라는 회사는- 거는 좀 뒤늦었지만 뭔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퀀트. 그걸 이해 네. 못했어요. 아, 예. 네네네. 퀀트는 그 우리가 인간이 어떤 지표를 보고 예. 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제 수동 그 투자라고 보면은 예, 예. 자동으로 이제 매매하는 봇을 만들잖아요. 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퀀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 AI 매매 같은 거 만드는 집단이군요,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숫자에 기반한 네. 숫자에 기반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 퀀터티브. 숫자만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집단이 퀀트다. 예, 퀀터테이티브의 퀀트거든요. 그렇죠. 계량적인 투자를 하시는. 반대로 보면 뭐 퀄리티브 그러면은 이제 퀄리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적인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퀄리티는 압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퀀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성적인 투자, 정성적인, 정량적 정량적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 동안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뭐랄까 기분이 좋으면 투자하고 상승장인 것 같으면은 적당히 봐서 투자하고 이런 약간 문화 아닌 문화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증명되는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말고 또 새롭게 앞으로도 좀 찾아볼 만한 데이터 뭘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기준이라는 걸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까 뭐 고래 투자자는 그러면 100억이면 고래입니까? 그렇지. 1000원이면 고래. 어디서부터 고래냐는 정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1000원 고래라 했는데 갑자기 1조 고래가 와서 그렇죠. 1000원 야, 고래가 너 고래 아니야? 아니고 너 새우 아니야? 이럴 수도 그럴 있잖아. 수 있지. 예, 피렘이네 이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설계하는 아,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네. 예, 지표를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큰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거래가 누구 거래인지 이제 찾아가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기는 지표가 있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그 항상 뭐 알파 디케이라 그래서 이제 투자 누가 전략을 찾았어? 찾아도 그러면 다 우르르 가기 때문에 그 전략은 소멸돼요. 그 전략이 되게 좋은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전략이 많지만 고객사분들이 하시는 전략이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장 하락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내러티브를 잘 뽑아서 그 내러티브를 어떤 데이터로 볼 수 있을까를 직접 리서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승장에서는 오래된 애들이 파는지 최고차들 파는지 하락장에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 위주로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트위터 보면은 주경 대표의 그 데이터 그리고 공개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황, 최근에 이런 암호화폐의 저점 상황에서 좀 더 뭘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점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웠습니까 질문이? 아니요 이게 테이커 바이 볼륨이라고 있는데 테이커 바이 볼륨. 네 테이커 바이 볼륨이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가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지정가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가로 주문을 하는 볼륨을 가져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 볼륨이 아니라 그 시장가로 주문한 선물 물량. 시장에서의 시장가 주문. 예. 제가 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그 시장의 호가를 보면은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쭉 걸어놓고 그렇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쭉 수량이 걸어놓잖아요. 보이죠. 보이잖아요. 예. 근데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에이 시장가로 그냥 다 사버려 이렇게 그럴 할 수 수도 있어요. 있고 그냥 천천히 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걸어놓는 거죠. 누군가가 팔아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적극성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시장가 공매수가
갑자기 급증할 때 우리가 선물 시장에 좀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시장가로 주문되는 경우는 숏 스퀴징이라 그래서 네. 그 공매도 물량이 강제 청산 당할 때도 이제 오르기도 하지만 네. 공매도 강제 청산 물량이 굉장히 적고 공매수 시장가 주문 물량이 많으면 아하. 이거는 순매수거든요. 순매수라고 하면 그냥 시장가로 내가 뭐 1조 원은 그냥 긁어버리는 거죠. 아. 그런 경우가 저 그 $10,000 진짜 상승장 초입 때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누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양치기 소년 마냥 $10,000에서 계속 몇 달 동안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 액티비티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테이크 바이 볼륨의 그 시간 단위 데이터를 보시고 이제 과거 대비 이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을 본인이 알람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뭐 이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은 이 알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예요. 이게 테이크 바이 볼륨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체결 강도라는 그런 볼 수 있거든요. 예. HTS나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서 체결 강도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일반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생소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주기영 대표와 함께 다소 어려웠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일단은 저 네네. 짧게 하셔도 됩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예.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하. 네, 근거를 가지지 않고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손실을 입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뭘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매크로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일반인 분들한테는 MBRB 지표 진짜 꼭 진짜? 확인해 보세요. 꼭 진짜 봐라. 예, MVRV. 여러 번 나왔죠? 예, 여러 번 MVRV. 나왔는데 예. 이게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내 친구가 갑자기 나 물렸어. 네, 저 살할까? MVRV. 그럴 때 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계량적으로 만든 지표예요. 지금 모든 친구들이 다 죽을까 자살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아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자살할까까지는 아니지만 자살 어쨌든.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됩니다. 네. 굉장히 물렸다는 얘기인 거죠. 예. 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가격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지표를 MVRB,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드 밸류 예, 이거죠. 그래서 이 지표는 진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지나침이 없다.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큼은 꼭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VRV 오늘 남기면서 주기영 대표와 대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저희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 이 내용이 오늘 올라갈 텐데 이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뭐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댓글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저희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깊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